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저를 떼셨나요? 제가 부끄럽게도 18살 때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아도 글을 쓰고 읽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 글을 배우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왜 그렇게 늦게 크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뇌병변이라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서 외출을 할 때에는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에 띄는 제 문제는 드러났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려고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에야 정상적으로 보이는 팔도 처음엔 많이 굳어 있어 어머니가 움직이게 하실 때 매일 주무르며 안마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애를 쓰며 나를 지키려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나에게 장애가 있는 걸 아시고 어머니와 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 믿고 나를 돌봄에 기다리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셨다며 어머니에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어차피 너는 제 거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잖아. 나는 나대로 외로웠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아직 이렇게 묶인 채 살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 같으신 분께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제가 5살이 되던 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에 이혼 서류도 우편으로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었더라면 어머니의 삶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였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떤 통지나 상의 없이 그 집을 팔아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집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집도 없이 저와 어머니는 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새 집주인은 저를 뽑아내고 동정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2달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급하게 우리가 지낼 집을 알아보느라 그나마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작은 지하방에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옮기시느라 매일 멍투성이가 되셨던 저희 집을 안고 옮기시느라 힘드셨어요.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받아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집에 두고 다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움직이기 어려워서 어머니는 아침에 일을 다녀오시고 제 점심을 주시고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셨어요. 언제나 바쁜 어머니께서는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을 텐데 밤에도 가시는 날이 있어서 그런 날은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다가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저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싶었어요 라고 말한 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안마를 받다 보면 때로는 너무 아파서 힘들기도 했지만 금방 편안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가 제 곁으로 돌아오신 것을 확인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유일한 친구는 TV였습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여러 것들을 따라하며 말하는 나를 어머니는 영리하다며 칭찬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제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머니의 바쁜 삶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죠. 또한 어머니는 나가 그를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미 벅찬 삶을 살고 계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제가 그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TV 채널을 잘 돌리며 보고 있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도 척척 알고 찾아보는 저를 아시던 어머니는 제가 그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제가 그를 모르는 것을 인지할지라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돈을 벌어 어머니와 제가 살아가기 위해 어머니는 다른 일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영리했다면 아마 그를 깨웠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친구도 없이 매일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에서 일어나 밥을 먹고 점심에도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도 밥을 먹으면서 바깥 공기를 맡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채가 한 번 한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가끔 책을 읽는 척하지만 그림만 보기 일수이며 TV 어린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어머니 앞에서 잘난 체를 했고 잠깐이지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운동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를 지탱하며 한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물을 꺼내려고 냉장고가 있는 주방에 가면서 충분히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갈 때는 택시를 불러가곤 했는데 그날은 기사님이 도와주셨고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학교에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 받아줄 거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시다가 여기저기 알아보셨지만 살던 지역에는 저와 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멀어서 어머니가 등하교를 맡기기 어려워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나 복지가 요즘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네의 거의 모든 학교에 하나 정도의 특수학급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 때문에 나름 도시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가셔야 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쓰이셨는지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10살이 넘어 기저귀를 벗고 홀로 화장실을 가면서도 혹시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았는지를 이리저리 살펴주셨죠. 물론 여전히 제 팔과 다리를 마사지하며 주물러 주시면서 어머니의 하루는 어떠했는지, 어머니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말씀하시면서도 거의 항상 웃는 얼굴만 있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를 시간대로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명치 끝을 붙잡고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목욕시키거나 택시 기사님 품에 안겨 이동을 할 때 주로 그러셨는데 제 추측이 맞다면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실 때가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주로 비밀이 없어 서로에 대해 다 이야기하는 편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로 정해놓은 것처럼 서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7살이 되었을 때쯤 엄마에게 왜 아빠는 나를 보러 한 번도 안 와 엄마랑 많이 싸웠어?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사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가끔씩 오시던 분이 없었지만 어느 날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어머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왜 그 사람을 찾아? 라며 하는 말에 화를 내셨다. 그런 어머니 모습은 낯설고 무섭기도 했는데 내 눈물을 보고 나서야 놀라셔서 날 안아주셨다.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만으로도 충분해. 엄마와 너만 있으면 되라며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랫동안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 후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머니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 기분이 어떨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TV를 보며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면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바빠하지 않고 아버지가 출근할 때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해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간식거리를 사다 주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TV 속에서 우리와 같이 엄마와 아들만 사는 집이 나왔지만 어째서인지 이는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어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 속에서 현재의 삶과 비교해보면 아버지가 돌아와서 저와 어머니를 도와준다면 어머니가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스스로 일기를 쓴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슬픈 내용들이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어머니에게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혼자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상상 속에서의 나래를 펼칠 때 난 놀았거나 날아다녔어요. 어머니를 안고 다닐 만큼 힘이 세고 무서운 괴물이나 공룡들과 싸워 이겨냈기 때문에 심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나를 안타까워하셨던 건지 가끔 점심 후 시간이 되면 나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시곤 했어요. 나는 좋았지만
어머니가 휠체어를 옮기고 나를 업고 부들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에 선뜻 나서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날씨가 좋을 때 외출을 시켜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때에는 동네 곳곳을 보여주시곤 했어요. 그 외출로 즐겁게 다녀오던 저에게는 동네 풍경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죠. 놀이터에서 뛰는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포장마차에 모여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도 보는 재미가 적잖았어요. 모두가 나를 한 번쯤 흘기시며 보곤 했지만 비나 눈이 오면 외출을 즐기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안쓰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끔의 외출을 정말 즐기곤 했기에 어머니가 나가자고 해주시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거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어렸던 나는 막연히 커서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풍족하게 해주고 싶다고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올라탔던 엘리베이터가 집 앞까지 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도 어머니가 힘든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글도 모르면서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아이콘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께 약을 사다 줄 수 없어서 제가 싫어지기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노는 거였기에 나란히 누워 함께 잠도 자곤 했지만 조금 커서는 제가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서 등지고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TV를 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더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 외에는 할 일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그런 날을 두고 혼자 앓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엄마에게 조금 더 쉬세요라고 말하면 힘들게 웃으신 채 엄마도 그렇고 싶은데라며 집은 한 주에 한 번 가는 집이라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어머니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 날은 TV를 보아도 그림을 그려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단지 어머니가 무사히 집에 도착하시길 바라며 창문 밖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뛰어나가서 현관까지 다가가며 팔을 펴고 몸을 밀며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와라 하셨는데 안아주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에게 마주친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환희에 물들은 어머니의 얼굴만 보며 행복했었어요. 하루 종일 어머니를 걱정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종종 집에서 거리며 가정집 저 집에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 집에서 편안히 지내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리 효은이 덕분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효은이가 엄마처럼 능력 없는 엄마만 나 고생이다고 말하시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자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저였는데 말이에요. 철도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라는 안락한 세상 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랐어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임대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입이 짧아서인지 다행히도 제가 덩치가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여리고 작은 어머니가 견디시기에는 자라면서 외출할 때 다른 방법이 필요해질 정도로 자랐기에 어머니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 방도 따로 생기고 거실도 따로 있는 집은 하늘이 보여 좋았습니다. 앉아서 베란다 창문을 내다보면 그 지하방에서 올려다보던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외출도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가기도 하고 아파트에 다닐 수 있는 길로 산책도 다녔습니다. 혼자서 휠체어를 밀기는 어려웠지만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전보다는 일을 줄이셨지만 여전히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삼시세끼를 차리시는 일이 제일 바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명치 끝이 또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 끙끙 앓으셔서 TV에서 본 대로 한의원에 가자고 말씀하자 저는 앞장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휠체어를 바라보며 아이고 우리 효연이가 효자네요. 엄마 생각에 그런 병원도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길 건너편 상가 2층의 한의원에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맥을 짚으시더니 환자분, 속으로 쌓아둔 화가 너무 많아요. 화병이에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겠지만 하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바늘이 꽂힌 듯한 뜨거움을 느끼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당신에게 대해 과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고함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고 그래서 엄마, 가자. 제발 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가라고 했다. 그러자 나는 바보같이 주룩주룩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내 눈물을 보고 놀라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며 최후로 한의원을 나가며 산소를 쉬라고 말했다. 상가를 나올 때까지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계속해서 울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멈추고 내게 다가와서 눈을 맞추었을 때 표현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속병에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울지 말라며 제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하지만 제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그 길에서 어머니는 날 껴안으시며 서현아, 우리 효연이만 있으면 돼 진짜야. 그 의사는 돌팔이야. 라며 같이 오라고 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자며 휠체어를 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후다닥 내 뒤로 서서 미소를 지으시며 길을 건너 집을 향해 가는 동안 너는 몸만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엄마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도 그렇게 떠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담아두었던 말을 어머니가 해버리셨어요. 멈춰 서신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팔에 더 힘을 주고 휠체어를 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뒤에서 보시던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자고 하는 모습을 보시며 아빠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걷고 계셨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더 작고 마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으시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더니 먼저 앞서서 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저보다 먼저 앞서게 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를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나 일을 나가실 때 수없이 본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뒷모습이어도 그렇게 되니까 새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그때 보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 휠체어를 밀어주시지도 앞서 걸으시지도 나란히 걸어보시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죠. 그날 나를 위해 저녁밥을 차려주신 어머니는 아직 속이 좀 아프다며 그냥 놓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탁에 의자를 끌어 싱크대 앞에 두고 난 후에 설거지까지 하고 돌아봤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에 다녀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죽어서라도 드셔보세요. 응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신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어머니 쪽으로 몸을 이끌었지만 어머니는 많이 아파 죽을지도라며 약을 먹으라고 어머니 곁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엄마라며 몇 번 불러도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흔들어 봐도 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았고 그 순간 절망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어머니와 나 둘만 있는 집에서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어머니를 끌어갈 때 미끄러져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고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난 것 같아요. 땀을 흘리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두 팔로 제 몸을 이끌어 현관문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도와주세요라며 누군가에게 제발 들리길 바라며 소리쳤습니다. 다행히도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셨고 엄마가 숨을 쉬지 않아요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전화로 신고해 주셨어요. 제가 그제야 119에 전화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전화를 하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신고받은 소리에 깨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어머니를 올리고 구급대가 호흡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확인한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얼굴 위에 하얀 천이 덮인 채로 밖으로 나가셨고 한번 돌아보시며 다른 보호자를 남겨야 한다고 물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만 살아요. 답하자. 저희가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이동하실 건가요? 물으셔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휠체어를 밀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구급차에 저를 실어주시고 휠체어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해 울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대원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고 주변에 가까운 병원 중 장례식장이 있는 곳으로 다시 저를 내려주시고 어머니까지 내려주시고 병원에 인도해 주시더니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영안실에 모시겠다며 확인을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장례식장 직원분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종이를 내미며 확인하라고 하신 후에요. 글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라 말하며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저기,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부탁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연락할 번호가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단체 문자 보내드려요 라고 하시더니 어머니 휴대전화를 건네주셨습니다. 제 전화는 제 번호밖에 없었는데 따로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만든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오는 분도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당신을 깨워주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는데 어깨를 잡으셨다가 자기야 하레비야 기억나니라 하셨지만 한 번에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카르비아 외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나기 전 만난 기억이 있긴 하지만 18살이 된 적도 있고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어서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와주셨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눈물이 나와서 할아버지, 엄마가 엄마라며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미안해요. 미안해라고 하시면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계신 걸 몰랐어요. 그 울음소리에 나도 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은 나를 아는 것인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낯설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정신이 없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어리버리한 나를 대신해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도 챙기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뒤 직원 한 분이 오셔서 어머니 영과 2시간 뒤에 있을 입관식에 동행하셔서 인사하실 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입으실 수의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내일 발인 시에 어떤 차량을 이용하실지 물으시겠다고 하셔서 할아버지 오실 때 다시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현금을 찾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쭙겼더니 입관식 때 현금을 넣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병원 로비에 ATM 기기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찾으셔서 나중에 저녁에 총 비용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방을 챙겨 로비로 이동하여 ATM으로 돈을 인출하셨습니다. 앞에 섰는데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와 함께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있긴 했지만 설명이 쓰여 있는 화면을 보니 멍하니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종료하고 나니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도현아, 여기서 뭐하니? 라며 말을 걸어왔는데 그 아주머니는 제 어머니와 종종 아는 척을 하는 우리 아파트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반찬도 주고 음료를 건네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반가웠습니다. 너무 순진해서 그랬죠.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도와줄까 하면서 내 손에서 카드를 가져갔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여러모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랬더니 얼마나 뽑을까 물으며 번호를 입력해 가더라고 해
그래서 돈과 카드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장까지 갔다. 어머니를 향해 인사한 분은 잠깐 왔다 갈게 장례식이 끝나면 동네에서 만나자며 갔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고 감사하며 인사를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입관식에서는 필요한 문제들을 확인한 후 입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법정 관습으로는 돈을 어머니 곁에 놓아두고 수의를 입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기가 없는 것을 느끼며 단단해진 피부가 낯설지만 애틋한 느낌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고 이전과 달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사후 확인서를 작성해온 의사는 어머니가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로 몸의 기능이 젊은 나이에도 멈추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다면 자연사이실 수 있겠는데 부검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는 제가 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때문에 쟤를 키우느라 그렇게 힘들게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18년 동안 저는 단지 엄마의 짐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웠죠. 할아버지가 오시고 뒤늦게 외삼촌이라고 하시며 한 분이 오셨지만 저에게 특별히 말을 하지는 않으시고 입관식을 끝내고 나온 저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제 너 혼자 다 해야 해라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으시다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남동생 같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매우 닮으셔서 외삼촌께서 오셨을 때 제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조의금을 세고 장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다시 ATM기에 기록하실 때 삼촌,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가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빼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표현아이 카드마저 돈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아주머니를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삼촌이 은행 내역에서 모르는 이름인 서한미를 확인했었어요. 그러자 너가 직접 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해야지 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과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시며 아이고 우리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야. 너와 내 엄마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산 우리 잘못이야 라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경찰이 나오셨을 때 오더니 병원 CCTV와 ATM 기기 카메라를 확인하신 후 그 아주머니 집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장례식을 마치기로 하였고 모자란 비용은 할아버지께서 낼 예정이셔서 발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머니는 화장을 하셔서 고향인 외할아버지 댁 뒷산으로 모셔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작은함에 담긴 어머니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시는 풍경은 저에게는 이상하면서도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뒷산에서는 외삼촌께서 저를 맞이하시고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올라오셔서 땅을 파고 준비하실 동안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며 유골함을 안고 기도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닦으면서 땅을 파셨고 어머니의 유골을 제품에서 가져와 땅에 내려놓으시며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장례식에서처럼 웃으셨습니다. 외삼촌도 서서 눈물을 흘리시고 저는 앉은 채로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와 외할아버지 댁에서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외삼촌은 함께 밤을 보낸 뒤 아침에 사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서둘러 밥을 하시고 반찬을 하셨습니다. 가래비 혼자 지내서 반찬이 맛있는 게 없어 엄마가 반찬을 잘하는 어릴 적부터 솜씨가 좋았으니 미선이가라며 뚝딱 만든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내셨습니다. 김치, 상추, 고추, 달걀 프라이밖에 없는 상이었지만 실컷 울어서 배가 고파 그런지 맛있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기도 했고요. 외삼촌과 할아버지는 저를 같이 이동시켜 주시더니 쉽게 해주셨고
삼촌부터 할아버지까지 순서대로 씻고 그날 밤은 서로 말도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제가 눕고 자는 것이 이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척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삼촌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몸을 이끌어 삼촌께 인사를 하니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삼촌이 이제 연락도 자주 하시고 자주 만나러 갈게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삼촌이 떠나신 후에 할아버지와 밥을 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2시간 남짓 시간 동안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졸여졌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그 아주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도 생각이 미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얼굴에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딸이 살던 곳에 너무 늦게 왔다는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란한 둘이 집에 들어서며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서서 베란다 문부터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다. 이상하게 집안에서 전에는 나지 않았던 냄새가 났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셨고 어머니 방으로 가서 어머니의 물건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닦으며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이거 짐 다 정리해서 할아버지 사는 데로 가자. 엄마 짐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가도 돼. 너희 엄마 쓰던 방은 그대로 있거든. 거기에 엄마 방을 꾸며두고 너와 나는 어제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자. 할아버지가 너무 불편하면 공사 다 해줄게. 몸도 불편하고 글자도 잘 못 읽는데 혼자 어떻게 지낼래? 일단 여기서 정리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지내는 걸로 해라고 하시더라도 어머니와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으니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르는 수밖에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일단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누우셨던 이부자리를 걷어내고 청소기도 쓰지 않으시고 걸레를 빨아 손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시더라고요. 냉장고도 여러 일일이 상한 음식이나 식재료를 다 정리해 버리시고 나가서 장도 봐오시더니 냉장고를 다시 채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날부터 며칠을 어머니 방에서 지내시면서 아침이면 나가 무언가 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다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와 함께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잡혔다고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내가 너희 엄마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 내가 슬픈 와중에 그런 거 알면 힘들까봐 내가 겸사겸사 송금했지라며 말했어요. 훔치기라며 할 때 경찰분께서 아주머니 그런 것은 불법인 거예요. 의사를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돈을 빌렸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혼을 내시다가 그 아주머니는 그래요. 그날도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를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며 우긴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주머니를 보시다가 봅시다. 그 증거라는 것은 내가 죽은 미선이의 아버지고 얘는 할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증거를 주시라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그 아주머니는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경찰분이 제목을 읊으며 빨리 돈을 돌려주시고 합의를 보는 게 형량도 줄어요. 이 학생이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없어요. 다 썼다고 했어요. 머리를 팔 사이에 파묻고 오려가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셨는데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남기지도 않고 그 며칠 사이에 다 써버렸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어머니는 한 달에 일을 쉬지 않고 하셨는데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를 주며 돈을 뽑으라고 할 때 그를 모르는 멍청한 자였기 때문에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바보같이 울기만 하던 제 자신을 너무 한심하게 여겼고 그 아주머니가 송치됐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향할 때 갑자기 차를 멈추신 할아버지께서 어디론가 들어가셨다가 다시 차에 올라 집에 도착하셔서 제게 봉투를 건네시면서 알록달록한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책을 주셨습니다. 책을 보고 놀라는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워야 해. 너는 아직 18살이니까 이대로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공부해.
너 이름 석자라도 써야 해. 그래서 내가 하더라고요. 책을 받아 가만히 내려다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부터 경찰서까지의 사건을 생각하며 꼭 한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3시간씩 글자를 공부했어요. TV에서 보던 글자들도 많고 3-4줄짜리 동화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시골집과 아파트를 오가며 이사 준비를 했고 어머니는 먼저 짐을 조금씩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 친구를 나중에 옮겨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놓은 곳에서 발생하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통장도 만들어주셨고 어머니 전화 해지하는 것도 해주셨죠. 그때는 제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제가 직접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되니 자신감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끝끝내 돈을 내놓지 않아 구속되었습니다. 사기 및 편취 전가가 이미 있던 사람이라 가중처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재판에 다녀오셔서는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서 너희 엄마에게 너를 갖다 주고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나 지으라고 해버렸다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어린 너를 키울게 너무 막막해 연락을 한 너희 엄마에게 난 그렇게 해버렸어 라고 말했더니 너희 엄마는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 해도 받지도 않더라는데 오시더라고요. 혼자 애를 키우다 보면 도와달라고 다시 연락하겠지 싶어 너희 외삼촌한테도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 남매가 원래 사이도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어리석게 너희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렇게 애통하게 하게 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다이하리비 탓이야라며 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연락을 안 하고 사셨는지 궁금했지만 그런 사연이 있다고 들으니 마음이 또 이상했습니다. 그 또한 제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울었더니 할아버지는 표현이 더 잘못이 아니야? 너가 뭐 잘못을 해야 할애비가 지은 죄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너 하나 보고 살란다고 해요. 그래서요. 할아버지께서는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그러한 할아버지를 따라 시골집으로 몇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그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지붕이 마련되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 내가 손잡이를 잡고 걸을 수 있는 곳들이 생겼었어요. 신발을 신는 공간도 더 넓어지고 지붕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밖에도 마당이 예전에는 흙바닥이었지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집을 지으러 다니던 때 농사를 짓고 있던 것이었답니다. 어때? 여기서 살면 좋겠다. 전보다 더 편할 거야 라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방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와 할아버지가 생활하는 공간은 물건을 정리해 더 넓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면 어머니가 그런 시간들을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생하신 만큼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할아버지께 통장을 내밀며 할아버지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어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통장을 다시 제 쪽으로 밀며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쓸 일이 없어? 이제 그 공부를 시작했으니 얼른 다 떼고 다른 공부도 해야지. 너희 삼촌이 알아보니까 학교에 안 가도 학교 다닌 것처럼 보이는 시험이 있고 TV를 보면서 공부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학교도 있다더라.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무언가 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사례비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보고 있는데 어찌 하려는 거지? 그 말에 호통을 쳤다고 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머릿속에서 밝아지고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글자 공부를 했어. 할아버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다 주셨고 그런 교과서를 혼자 읽으며 문제를 틀리면 다시 푸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읽고 쓰며 이해하기 쉬워졌어요.
삼촌은 2, 3주에 한 번도 오셔서 그때마다 신문을 사다 주시고 저희가 읽기도 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모두 치르고 합격하는데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농작물을 온라인 매장에 연결하여 팔기도 하시고 동네 관광지를 홍보하는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제 몸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러 곳을 다니긴 힘들었지만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대학에 입학하여 다니기도 했고 졸업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졸업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전공은 언론정보학이었고 이제는 지역신문에 가끔 사설을 쓰며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체를 타기도 하고 면허도 취득했지만 특수 차량이어야 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혼자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합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가면 어떤 호사를 하실지 예상하며 가끔씩 외삼촌이 오셔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쪽을 보며 인사를 합니다. 엄마, 이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며 혼잣말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라도 기뻐해 주실까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자꾸 죄책감만 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잘 버텨내고 살아가시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가축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어머니께 잘 못한 것이 많지만 할아버지께는 자주 표현해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좋아해 주시지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어머니께 못한 것을 자꾸 후회하게 만들고요. 제 몸의 장애가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라도 제 마음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표현하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늦게 후회하지 말고 자주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